엄마, 숨이 안 쉬어져. 어린 딸의 울부짖음이 암스테르담의 평화로운 밤을 갈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을 안아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네덜란드 최고의 병원은 희망 없는 진단을 내렸고 독일의 첨단 의료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이 엄마는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유럽 선진국에서도 희망이 없다던 아이를 급히 한국으로 데려간 걸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사는 율리카입니다. 평범한 한 아이의 어머니죠. 암스테르담에서의 삶은 참 평화로웠어요. 매일 아침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전거 종소리에 눈을 뜨곤 했었습니다. 우리 로제는 일찍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있곤 했어요. 운하를 지나가는 배들을 구경하는 게 로제의 아침 일과였어요. 우리의 하루는 늘 비슷했어요. 남편 마르틴은 일찍 출근하고 저는 로제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죠. 치즈 얹은 빵과 우유 한 잔.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로제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학교까지 걸어가곤 했죠. 네덜란드의 공기는 여름에도 선선하고 상쾌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어요. 로제를 재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온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로제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바짝 대야 했어요.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로제의 이마를 만져보니 펄펄 끓고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새장에 갇힌 새처럼 빠르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어요. 로제를 꼭 안고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너무 두려웠었죠. 다음 날 아침, 동네 의사는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로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는데도 로제는 여전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었어요. 숨쉬기도 더 힘들어졌죠. 밤마다 로제 곁에 앉아서 아이의 숨소리를 세고 있었어요. 마르틴과 번갈아가며 밤을 새웠죠. 결국 암스테르담의 큰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응급실은 밝고 시끄러웠어요.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는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우리를 작은 방으로 불렀어요. 손에는 서류를 한 알음 들고 있었죠. 표정이 심각했어요. 의사는 천천히 신중하게 말을 골라가며 이야기했어요. 따님은 선천성 폐질환이 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선천성? 그게 뭐죠? 의사가 설명해줬어요. 로제는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래요. 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몸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다고요. 물었죠. 수술은 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래요. 어쩌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대요. 약으로 증상만 조절할 수 있다고요. 약이라고요? 그게 전부인가요? 머리가 핑 돌았어요. 의자 가장자리를 꽉 잡았죠. 마르틴이 내 손을 꽉 잡아줬지만 그의 손바닥도 땀으로 젖어 있었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나아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요. 의사는 처방전을 써줬어요. 하루 3번 약을 먹이고 2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죠. 상태가 나빠지면 바로 연락하라고요. 병원을 나서는데 침묵만이 흘렀어요. 로제는 차 안에서 잠들었죠. 백미러로 아이를 보니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숨소리는 여전히 가쁘고 얕았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에 암스테르담 소리들을 들으며 누워 있었죠. 평소에 그렇게 좋아했던 소리들이 이젠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배의 기적소리, 자전거 종소리, 길거리의 웃음소리.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딸은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일어나서 로제의 방으로 갔어요. 아이는 깨어 있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침대에 앉아 로제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엄만데 딸을 지켜줘야 하는데 완전히 무력했어요. 처음에는 약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로제가 약간 숨쉬기 편해졌거든요. 며칠 동안은 학교도 갔어요. 하지만 곧 증상이 더 심해졌죠. 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인터넷을 뒤지며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의학 사이트를 읽고 부모 모임에 가입하고 아이들의 폐질환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걸 공부했죠. 하지만 모든 글이 똑같은 말만 하고 있었어요. 치료법 없음. 관리만 가능. 우리의 완벽했던 네덜란드 생활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안일은 신경도 안 썼고 고지서도 제때 내지 않았어요. 로제 외에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었죠. 친구들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음식을 가져다 주고 로제를 봐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이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죠? 마르틴과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너무 지치고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로봇처럼 해야 할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두려움밖에 느끼지 못한 채로요. 어느 날 밤, 마르틴이 부엌에서 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로제의 아기 사진을 들고 있었죠. 사진 속 로제는 건강하고 튼튼했어요. 볼은 분홍빛이었고 눈은 반짝였죠. 지금의 로제는 그 행복했던 아이의 그림자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뭔가 더 해야 했죠. 하지만 뭘요? 네덜란드 최고의 의사들이 이미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의사, 다른 치료법. 필요하다면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찾을 거예요. 로제는 내 전부예요. 아이가 고통받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게 우리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는 편안했던 네덜란드 집을 떠나 멀리 여행하게 될 거였어요. 상상도 못했던 도전들을 마주하게 될 거였고요. 그리고 희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될 거였죠. 하지만 그날 밤, 암스테르담의 어둠 속에서 두려움밖에 느끼지 못했어요. 딸을 위한 두려움. 우리 미래를 위한 두려움. 엄마로서 실패하고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만들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2주가 지났어요. 약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죠. 로제는 밤새 기침을 하고 있었고 때로는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도 했어요. 우리 딸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아침 마르틴이 부엌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잠을 못 자서 눈이 빨갰죠. 독일 병원 웹사이트를 보여주더군요. 독일이 네덜란드보다 의료기술이 더 발달했다고, 어쩌면 로제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망설였어요. 비용이 엄청날 거였고 다른 나라로 가야 했으니까요. 우리 집을 떠나야 했죠. 하지만 그때 로제의 기침 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죠. 시도해봐야 했어요. 그날 오후에 독일 병원에 전화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로제를 볼 수 있대요. 폐질환 특별 치료가 있대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전문적이었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짐을 쌌어요. 필수품만요. 옷, 약, 로제가 좋아하는 토끼 인형. 독일로 가는 비행은 짧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로제는 내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들어 있었죠. 숨소리는 여전히 얕고 빨랐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암스테르담과 달랐어요. 모든 게 더 새롭고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표지판은 독일어로 되어 있었는데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아래에 영어 번역이 있었죠. 택시 승강장은 쉽게 찾았어요. 독일 병원은 거대했어요. 유리와 철로 된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안은 온통 하얗고 밝았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고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복도를 빠르게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모두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우리는 소아과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벽에는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장난감과 책들이 있었죠. 하지만 로제는 너무 지쳐서 놀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내 손을 잡고 있었죠. 마침내 의사가 우리를 불렀어요. 키가 크고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분이었죠. 사무실 벽에는 자격증이 가득했어요. 의사는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로제의 의료 기록을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로제를 진찰했어요. 새로운 검사를 지시했죠. 하루 종일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 폐 기능 검사, 엑스레이, CT 스캔. 로제는 용감했어요. 팔에 바늘을 꽂을 때도 울지 않았죠. 모든 검사를 받는 동안 내가 손을 잡아줬어요. 다음 날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천천히 신중하게 말을 골라가며 이야기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불치병입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의자 가장자리를 꽉 잡았죠. 불치병. 네덜란드 의사들이 했던 그 말이었어요. 의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약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대요. 증상을 관리할 수 있대요. 하지만 치료법은 없대요. 수술도 안 되고 기적의 치료법도 없대요.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그런데 결과는 암스테르담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의사는 처방전을 써줬어요. 지시사항을 줬죠.
약이 네덜란드에서 쓰던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어쩌면 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청구서가 왔어요. 금액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우리가 집에서 6개월 동안 쓰는 돈보다 많았어요. 검사비, 진료비, 약값으로요.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영수증에 서명하는 동안 손이 떨렸죠. 마르틴이 옆에 서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딸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비를 맞으며 병원을 나섰어요. 로제는 검사로 지쳐서 택시 안에서 잠들었죠. 창밖의 독일 거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모든 게 회색빛이고 차가워 보였죠. 그날 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어 눈물로 노트북을 켜고 또다시 희망을 찾아 검색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눈이 따갑고 머리가 아팠죠. 찾은 정보는 대부분 똑같았어요. 똑같은 정보, 그리고 다들 말하는 건 희망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발견했어요. 부모 포럼의 한 게시물이었죠. 제목이 눈길을 끌었어요. 우리 아이가 불치의 폐질환에서 회복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클릭했죠. 한 엄마가 딸에 대해 쓴 글이었어요. 로제와 같은 진단, 같은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그들은 한국에 갔대요. 대한민국. 그곳 병원에 특별한 치료법이 있었고 실험적이지만 성공적이었대요. 한국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전자제품은 잘 만든다는 걸 알았죠. 삼성 휴대폰, LG TV. 하지만 의학도 발달했나요? 그 글을 다시 읽었어요. 또 읽었죠. 엄마가 사진도 올렸더군요. 아프기 전후 사진이요. 아프기 전 사진의 딸은 로제와 똑같아 보였어요. 창백하고 마르고 아파 보였죠. 하지만 완치된 후 사진에서는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고요. 건강해 보였어요. 그 엄마의 이메일 주소를 찾았어요. 메시지를 쓰는 동안 손가락이 떨렸죠.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정말인가요?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답장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한밤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시간 후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 엄마가 답장을 보냈더군요. 정말이래요. 딸이 완전히 건강해졌대요. 한국 의사들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대요.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치료래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요. 병원 이름을 알려줬어요. 담당 의사 연락처도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경고했어요. 한국이 의학으로 유명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진짜라고 맹세했어요. 병원 웹사이트를 봤어요.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영어 옵션이 있었죠. 시설이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의사들의 자격도 인상적이었고요. 소아 폐질환 실험적 치료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어요. 진짜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절박해서 헛것을 보는 걸까요? 자고 있는 로제를 봤어요. 가슴이 힘겹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죠. 희미한 불빛에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었나요? 유럽에서는 다 시도해봤어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마르틴을 깨웠어요. 웹사이트를 보여줬죠. 그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은 너무 멀고 우리가 아는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내 눈에서 절박함을 봤죠. 시도해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아침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짐을 풀지 않았죠. 며칠 동안 한국행을 준비했어요. 비자, 항공권, 호텔 예약, 병원 예약.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의료 치료를 위해 한국에, 왜 미국이 아니고, 왜 독일이 아니고.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었어요. 난 사진을 받고 그 엄마의 글을 읽었어요. 믿어야 했죠. 때로는 충분히 절박하면 뭐든 믿게 돼요.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기적이라도요. 한국행 비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이었어요. 12시간이나 걸렸어요. 로제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대부분 잠을 잤지만 난 머릿속이 온통 의문과 걱정으로 가득 차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공항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디지털 화면이 곳곳에 있었고 한국어와 영어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무빙워크가 긴 복도를 따라 승객들을 부드럽게 실어 나르고 있었죠.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위에 조명이 반사될 정도였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로제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 정말 예뻐요. 아이가 속삭였죠.
아픈 상태에서도 그 차이를 알아챘어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동안 한국은 내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입국 심사는 순조로웠고 택시 기사님은 너무 친절하셨고 아픈 로제에게 사탕을 건네며 같이 안타까워해 주셨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는 직원들이 번역 앱을 쓰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죠. 저녁에 호텔 레스토랑이 문을 닫자 직원들이 음식 배달까지 도와주었고 심지어 로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도 확인해주는 세심함을 보여주었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었고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어요. 음식이 도착했을 때 포장이 정말 꼼꼼했어요. 아직 따뜻했고요. 배달하신 분도 공손히 인사하고 미소 지으셨죠. 음식은 우리가 먹던 것과 달랐지만 냄새가 좋았어요. 로제도 조금 먹었는데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음 날 아침 병원 셔틀버스를 탔어요.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버스가 도착하자 모두가 차분히 기다렸어요. 한 할머니가 로제를 보시더니 바로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아무도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았죠. 병원은 공항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유리로 된 건물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입구 주변에는 꽃이 가득한 정원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모든 게 잘 정돈되어 있었고 효율적이었어요. 간호사들이 우리를 국제 환자부로 안내해 주셨어요. 영어를 잘하시더군요. 모든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로제에게 작은 곰 인형도 주셨어요. 대기실에는 편안한 의자들이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있었죠. 중국에서 온 분들, 러시아에서 온 분들, 심지어 미국에서 온 분들도 있었어요. 모두 자기 나라에서는 받을 수 없는 치료를 받으러 온 거였죠. 우리 차례가 되자 간호사가 진료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장비들이 유럽에서 본 어떤 것보다도 더 첨단이었어요. 디지털 화면이 달린 기계들, 곳곳에 있는 컴퓨터들,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통역사와 함께 들어오셨어요. 젊어 보이셨지만 자신감이 넘치셨죠. 이미 우리가 보낸 로제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셨더라고요. 각 단계를 설명하시면서 부드럽게 로제를 진찰하셨어요. 가장 놀랐던 건 의사 선생님이 로제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죠. 청진기를 사용하기 전에 로제에게 보여주시고 기계의 버튼을 누르게 해주셨어요. 아파하는 로제를 웃게 만들어주셨죠. 진찰 후에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지시하셨어요. 하지만 독일에서 했던 검사들과는 달랐어요. 모든 게 더 빨랐고 더 효율적이었죠. 기계들도 더 새 것이었고 직원들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우리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폐 기능 검사를 하는데 기사님이 로제가 무서워하는 걸 아셨어요. 검사를 멈추고 태블릿으로 만화를 틀어주셨어요. 로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셨죠. 그런 인내심과 배려는 그저 업무의 일부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의 다른 곳을 둘러보며 확신했죠. 이곳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마음을 돌보는 곳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생겼어요. 희망이었죠. 진정한 희망. 단순히 현대적인 병원이나 첨단 장비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딸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었죠. 로제는 그날 밤 쉽게 잠들었어요. 검사로 피곤했지만 평소보다 더 편안해 보였어요. 아이도 느꼈을까요? 그 친절함을, 그 배려를, 이곳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잠든 로제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편견 때문에 이곳에 오지 않을 뻔했다는 것. 몰랐던 나라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뻔했다는 것을요. 내일은 더 많은 검사가 있을 거예요. 더 많은 기다림도. 더 많은 불확실함도.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대로 된 사람들과 함께. 정말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요. 한국이 나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발전된 의학이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마음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이 나라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 진료실로 걸어가는 내내 손이 떨렸죠.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었어요. 로제를 도울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상심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의사 선생님은 책상 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의 서류들을 살펴보고 계셨어요. 통역사분이 옆에 앉아 계셨죠. 로제가 내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마르티는 우리 뒤에 서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드셨어요.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표정이었죠. 한국어로 말씀하시자 통역사분이 영어로 옮겨주셨어요. 치료법이 있습니다. 실험적인 방법이에요.
작년에 임상시험을 마쳤죠. 결과가 좋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치료법이라니. 근본적인 치료법. 단순히 증상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요.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로 차트와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성공률, 환자들의 결과, 회복 일정표까지. 통역사분이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우리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면서요. 치료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환자마다 다르니까요. 수치를 확인했어요. 70% 성공률. 로제 같은 아이들의 70%가 나아졌대요. 완치되었대요. 증상 관리가 아니라 실제로 치유가 됐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시술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로제를 몇 주 동안 입원시켜야 한대요. 매일 치료하고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대요. 쉽지 않을 거고 로제가 용감해야 한대요. 마르틴을 돌아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말이 필요 없었어요. 둘 다 알고 있었죠. 이게 우리의 기회라는 것을요. 또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기에 놓칠 수가 없었어요.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대답을 예상하셨던 것 같았죠. 서명할 서류들을 주셨어요. 동의서, 치료 계약서들이요. 모든 게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고 통역사분이 각 문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날 오후 로제가 입원했어요. 병실은 밝고 쾌적했죠. 벽에는 만화 캐릭터 그림들이 있었고 침대도 편안했어요. 내가 잘 수 있는 작은 침대도 있었죠. 우리를 안내해준 간호사님은 젊고 친절하셨어요. 로제에게 TV 리모컨 사용법을 알려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죠. 색칠 공부책과 크레용도 가져다 주셨어요. 첫 치료가 다음 날 아침에 시작됐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뭔가 잘못되면 어쩌죠? 로제가 더 나빠지면 어쩌죠? 치료실은 첨단 장비로 가득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계들이었죠. 모든 걸 감시하는 컴퓨터들. 의료진은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죠. 로제가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였죠. 하지만 간호사님들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로제와 함께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들려주셨죠. 무서운 기계들이 덜 무섭게 느껴지도록 해주셨어요. 시술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긴 1시간이었죠. 마르틴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난 의자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기도하고 희망하고 거의 숨도 쉬지 않고 있었죠.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오셨죠. 웃고 계셨어요. 모든 게 잘 됐습니다. 통역사분이 말씀하셨어요. 로제가 잘 견뎌냈고 지금은 쉬고 있어요. 병실로 뛰어갔어요. 로제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모니터들이 활력 징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정상이었죠. 정상보다 더 좋았어요. 치료 후 로제는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고 의료진의 세심한 돌봄은 변함없었어요. 로제를 살피고 약을 조절하고 편안하게 해주셨죠.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로제의 안색이 좋아졌어요. 숨쉬기가 편해졌죠. 밥도 더 잘 먹기 시작했고 기운도 났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며칠마다 검사를 하셨어요. 매번 결과가 더 좋아졌죠. 폐 기능이 향상되고 있었고 손상된 조직이 치유되고 있었어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최종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전후 스캔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차이가 놀라웠어요. 로제의 폐가 거의 정상처럼 보였죠. 치료가 성공했습니다. 통역사분이 말씀하셨어요. 로제는 후속 관리가 필요하지만 최악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껴안았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유럽에서는 이런 행동이 부적절했을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이해해 주셨어요. 날 안아주셨죠. 간호사님들도 울고 계셨어요.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날 밤 로제의 침대 옆에 앉아 잠든 아이를 지켜봤어요. 숨소리가 조용하고 규칙적이었죠. 더 이상 헐떡이지 않았어요. 그저 평화롭고 정상적인 호흡이었어요. 우리의 여정을 생각했어요. 암스테르담에서 독일로 그리고 한국으로. 모든 두려움과 의심들. 한국에 대한 내 무지 때문에 이 시도를 하지 않을 뻔했던 일들. 이 나라가 우리 딸을 돌려줬어요. 첨단 의학뿐만 아니라 친절함으로, 배려로, 헌신으로.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줬죠. 어둠 속에서 속삭였어요. 의사 선생님들께, 간호사님들께, 로제에게 사탕을 주신 택시 기사님께,
음식 주문을 도와주신 호텔 직원분들께,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주신 모든 한국분들께 감사하다고. 내일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왔을 때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로제는 건강해질 거고 난 영원히 변했어요. 내 마음은 한때 무시했던 이 나라에 대한 감사로 가득했죠. 한국은 단순히 우리 딸의 생명만 구한 게 아니었어요. 내 눈을 뜨게 해줬죠. 친절에 대해 가르쳐줬어요.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우리가 그걸 찾을 용기만 있다면 말이에요.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던 날, 로제의 변화가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가 복도를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걷기조차 힘들어했던 그 복도를요. 볼은 분홍빛이었고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 건강한 딸이 돌아온 거예요. 간호사님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모여주셨어요. 몇 분은 작은 선물도 가져오셨죠. 한국 동화책, 전통 머리핀, 로제를 그린 그림까지.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병원비였죠. 엄청난 금액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검사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냈으니까요. 여기서는 로제가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았잖아요. 실험적인 시술도 받았고 24시간 돌봄도 받았고요. 하지만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독일에서 낸 것보다 적었거든요. 훨씬 적었어요. 외국인 추가 요금까지 포함된 금액인데도요. 수납 직원에게 실수가 아닌지 물어봤어요. 직원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죠. 맞는 금액이래요. 영수증을 들고 서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딸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재정적으로 파산시키지도 않았어요. 이 나라의 친절함이 계속해서 날 놀라게 했죠. 마지막 주는 추적 검사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매번 검사할 때마다 호전되고 있었죠. 로제의 폐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집에서의 관리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로제가 해야 할 운동들, 주의해야 할 징후들을요. 마지막 며칠 동안 기운이 돌아온 로제와 함께 서울을 구경했고 만나는 모든 한국분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어요. 출국하는 날 같은 짐 가방이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죠. 인천공항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나라가 우리 딸을 살려주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비행기는 달랐어요. 로제가 영화를 보고 기내식을 먹고 친구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신나서 떠들고 있었죠. 더 이상 힘겹게 숨 쉬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창백한 얼굴이 아니었죠. 그저 비행기 안에 평범하고 건강한 아이였어요. 암스테르담에 돌아오니 모든 게 똑같아 보였어요. 우리 집, 우리 거리, 운하들. 하지만 우리는 달라졌죠. 여행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난 한국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됐어요. 누군가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 이야기를 했죠. 병원들에 대해, 의사들에 대해, 낯선 이들의 친절에 대해. 사탕을 준 택시 기사님, 노래를 불러준 간호사님들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나처럼 한국이 전자제품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죠. 의료 수준이 뛰어나다는 걸, 첨단 치료법이 있다는 걸,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로제는 학교로 돌아갔어요. 친구들과 놀고 자전거도 타고 수영팀에도 들어갔죠.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었어요. 가끔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두웠던 날들을 떠올려요.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때를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과 연락을 유지했어요. 로제의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보내드렸죠. 항상 따뜻하게 답장해 주셨어요. 진심으로 로제의 회복을 기뻐해 주셨죠. 단순히 일이 아니라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매년 우리가 한국에 갔던 날이 되면 한국 음식을 먹어요. 여행 사진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었던 순간들을, 편견이 존경으로 바뀌었던 순간들을, 절망이 감사로 바뀌었던 순간들을요. 로제는 이제 11살이에요. 건강하고 튼튼하죠. 가끔 한국에 대해 물어봐요. 언젠가 다시 가서 모든 분들께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대요. 나도 그러고 싶다고 말해줘요. 언젠가 우리 모두 다시 가서 로제의 생명을 구해준 나라에 감사를 전할 거라고요. 우리 여정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모르는 나라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기적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과 가장 발전된 의학이 가장 따뜻한 마음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이 단순히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국은 생명을 구하는 나라였고
낯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딸을 살려준 나라였죠. 이제 사람들이 로즈의 회복에 대해 물어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온 기적이었다고요. 최첨단 의학과 따뜻한 마음이 만나 이뤄낸 기적.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지만 진심이 통했던 의료진들의 기적이었다고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의 인사를 올려요. 한국에, 의사 선생님들께, 우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 덕분에 다시 딸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완전해졌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간 이 엄마의 용기가 놀랍지 않으신가요? 혹시 한국 의료에 대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